쎄하다. 이 느낌은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내가 해를 입을 거야. 이 생존 본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쎄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게 되면 내 신뢰감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내 삶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는 이제 나를 지켜야 돼요. 쎄한 사람 초기에 걸러내는 방법 3가지를 딱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쎄한 느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쎄하다. 이 느낌은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왜냐면 이 감정이 중요한 건 생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니까 숲속을 거니는데 독을 가득 품은 뱀이 뒤에서 쓸어오면 그 뱀을 보지 않아도 오싹한 감정이 들어요. 그럼 내가 이 오싹한 감정은 뭔가 쎄한 느낌이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무언가가 오는데 그럼 도망갈 준비를 이 감정에 의해서 하고 살짝 봤는데 뱀이 다 하면서 반사적으로 확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 기능이 마비돼서 이 쎄한 느낌, 오싹한 느낌이 안 와요. 뱀이 여기까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럼 이미 보는 순간 물려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쎄한 느낌은 무언가 내가 해를 입을 만한 무슨 상황이 도래하고 있어라는 생존의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쎄한 느낌은 무시하지 않고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이 그런 쎄한 느낌을 주냐? 그렇다고 아까 뱀처럼 처음부터 우리를 막 공격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서서히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유형들이거든요. 사실 쎄한 느낌을 주는 건 첫 번째 과도하게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친해지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단계가 있잖아요. 각자 시간에 설정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친해지기까지 나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의 계산법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만 대화를 몇 번 하면 이미 이 사람과 깊이 친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관계로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너무 빠르게 과도하게 나에게 깊이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무한 사람입니다. 제가 강에 가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유형이 어떤 사람인지 가로 넣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단어 하나를 넣어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례함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을 참기가 힘들다. 여러분들은 그 가로 안에 무엇을 느꼈나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은 그 가로 안에 무한이란 단어를 넣어요. 물론 사람마다 무례하게 느끼는 건 다양한 행동들이 있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 나에게 무례, 표정이, 말이, 언어 선택이 이런 무례함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쎄한 느낌을 줘요. 쎄한 느낌을 줄까요? 이런 무례한 사람과 계속같이 관계를 맺게 되면 내가 해를 입을 거라. 이 생존 본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쎄한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뭔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실수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실수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 정치인들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죠. 실수했을 때 국민들 앞에서 이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안 웃음해요. 그 한마디로.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하고 남 탓하는 사람 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두면이 사람 결국 우리에게 해를 끼쳐요. 그 쎄한 느낌 무시하지 마시고 거리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여요. 심하게선 감정을 사람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끊어야지 살 빼야지가 다 생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나면 벗잖아요. 그 담배 끊었다가도 스트레스 받으면 피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이기는 게 감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세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이 감정적인 피로도가 확 쌓이죠. 이 감정적인 피로도가 쌓이면 내가 머리로 계획하는 그것을 행동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주 무서운 거죠. 두 번째, 관계적으로 신뢰가 흔들립니다. 신뢰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 관계 안에서 탄탄한 신뢰를 주고받을 때 아주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설적인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 심리학자는요, 내 주위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많으면 희망감이라는 선물이 우리 안에 내면의 특징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희망감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년은 한 달 뒤는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너 희망감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신뢰가 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게 되면 내 신뢰감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희망감이 절망감으로 바뀌고 그 절망감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행동들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한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결국 이 세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 기준이 무너져 버려요. 내가 지켜야 될 기준,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 거야. 이 생각들을 지켜내려는 힘이 세한 사람들이 내 삶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감정적인 피로도 또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느니 수많은 복잡한 영향들이 결국 내 기준을 흔들어서 내 삶을 파괴해 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이 세한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한 사람 초기에 걸러내는 방법 세 가지를 딱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일경책 세 가지, 우리가 세 가지를 잘 못 외우잖아요. 앞글자 따서 외우면 딱 좋아요. 1. 강조했지만이 사람이 일관성 있는 사람인가, 이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가. 그리고 쭉 관계를 맺는데 늘 한결같은 사람인가, 이거 통과하시면 50점은 넘어갑니다. 관계를 존중하는 사람이나 내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나 무례하게 나에게 훅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나 이 관계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보셔야 돼요. 책임과 태도가 명확하나,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 탓을 하지 않느나, 세 가지를 초기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이것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시면 여러분들의 관계는 탄탄해질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보는 동창이면 안 보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가족이야, 직장 상사야. 그럼 어떡하나요? 자, 이때 이제 나를 지켜야 돼요.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계에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하셔야 돼요. 여기에 내 감정 소모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 늪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빨리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이 세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여기에 감정을 너무 쏟아버리는 건 통제할 수 없는 그 늪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이 세한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고 매일 봐야 되는 사람이면 내가 최대한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과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바운더리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소통만 하는 거예요. 또 과도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좀 더 이렇게 치밀해지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거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큰 깨달음이 와서 변화가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장 너무 그 세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면 필요한 소통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매일 보는 사람이어도 경계를 넘는 행동이 있을 땐 짧고 강하게 반응하는 거야. 경계를 넘어오는 행동을 했을 때 침묵하면서 상대방의 눈을 잠깐 응시하는, 그렇다고 너무 인상을 쓰면 이게 직장 상사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약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뭔가 새한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침묵을 하면서의 전도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쟤는 내가 이렇게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는데 이런 신호를 적절히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한 번씩 말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말을 해도 안 변할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변할 때의 심리학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나? 6개월 아니면 1년 뒤에 다시 말하라. 이게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20대 초반, 30대 초에 비해서 지금 좀 어떠세요? 한 40대인 분들 아니면 지금 20대, 30대인 분들은 10대에 비해서 지금 어떠세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때 나 그랬을까? 나 10대 때는 그랬지. 20대 때는 그랬지. 그러면서 그런 깨달으면서 나 안 그래야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한 40대 중반 되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아. 미안해. 나를 잘 건져줘서. 그니까 1년 뒤에 다시 말하라. 그러냐면 1년 뒤에 다시 말했을 때 그 사람이 1년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1년 뒤에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뒤에 긴 주고 다시 말해라. 그래도 안 변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기억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세하지 않나? 이것도 한번 모니터링 해봐야죠. 세 가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행동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예를 들면 배려가 너무 없는 것도 별로지만 과도한 배려도 그 사람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직업이니까 일찍 교육장에 갔는데 누가 이렇게 일찍 왔을 때 가서 말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혼자 있으니까 조금 적적하실까 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말을 걸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저 강사님 되게 친절하시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이 또 있나? 저 강사님 불편하게 저래. 이런 분이 있어요. 그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배려라는 것이 내 중심이면 안 됩니다. 그니까 내 행동이 이 사람을 조금 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은지 그 고민을 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두 번째, 지나친 농담. 이 농담, 살짝 장난 이런 것들은 사실 분위기를 굉장히 즐겁게 만드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지만 좀 그 농담에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누가 한마디 탁 했는데 분위기가 쏘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농담과 장난의 수위가 너무 높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아서 나의 지나친 행동이 불편하게 의거를 만들지 않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내가 세한 캐릭터인지 아닌지 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를 안 해요. 자기 객관화라는 건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좀 지나친 말과 행동, 좀 주위의 사람들에게 좀 새 느낌을 주는 그런 행동과 말을 내가 하는 게 있어라고 용기 있게 물어보세요. 조직에 있다면 윗사람에게만 물어보지 마시고 밑에 있는 후배들에게도 팀원들에게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뒤끝 있으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니터링 해보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질은 뭐냐면 태어날 때 결정돼서 태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대표적인 기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쉬운 기질이 있어요. 잘 웃고 둥글둥글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좀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질 중에 까다로운 기질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유 없이 짜증도 많고 화도 많고 물론 나이가 되면서 좀 사회화되니까 그런 것들이 줄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굉장히 거슬고 까다롭게 나타나는 그 예민함들이 높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이 인간관계할 때도 쉽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면도 굉장히 큽니다. 이 기질과 환경이 만나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한 사람의 성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의 부모님이냐면 청소년 때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면 예를 들어 친구들이 좀 이상하면 어제 좀 이상해라고 좀 우리가 거리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20살이 넘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이성 친구가 좀 많이 나를 불편하게 그러면 연락을 안 한다거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상한 사람과 괜찮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2살짜리, 3살짜리 아기가 모두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부모님이 정말 나쁜 부모님이에요.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 2살 아기한테 막 욕하고 막 손찌검하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2살, 3살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기는 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부모님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리 부모님이 좀 이상해. 이거는 조금 컸을 때 우리가 해석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미 컸을 땐 부모님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사람은 부모님의 행동적인 성격적인 특징이 내재화되어 있는 부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기질과 부모님으로부터 오니 부모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말과 행동 패턴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심심치 않은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참 마음을 힘들게 하는 현상이거든요. 내가 어떤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돈다. 근데 이것은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관계에 참여하는 방식에 의해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꼽아볼게요. 겉도는 사람들의 특징 보면 첫 번째 대화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들이 쌓이는데 대화의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고 늘 그 대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무리의 상대방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 주고받는 대화에 그런 쉼표들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면 그분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본인도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한데 늘 대화의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표현이 너무 신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말을 할 때 너무 생각이 많아서 말 한 마리 내뱉는 거에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들 이렇게 너무 신중하고 너무 머릿속으로 생각이 복잡하면 말 한마디 내뱉는 게 너무 어려워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세 번째 좀 겉도는 사람들은 관계에 다가가는 시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겉도는 사람들은 무언가 그 사람들 내면 안에 적극성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걷는 경우들이 꽤 있죠.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부모 자아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부모자 중에 우리가 부모님께 혼날 때 형성되는 통제적 부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막 거짓말해서 막 혼나거나 무언가를 장난치다 깨뜨려서 혼날 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런 옳고 그름이 우리 안에 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무서운 부모님, 엄격한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높은 통지적 부모자가 생기면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들 바라볼 때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나.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아니야. 조직 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재적인 특징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를 늘 평가하고 판단해. 우리는 그런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관계 안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오려고 할 때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치죠. 그렇게 늘 평가하고 판단하는 너랑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겉도는 사람들의 원인 중에 하나는 높은 통제적 부모자. 이것이 크게 한몫을 합니다.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모든 조직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버리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난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 최소한이 안 되는 거예요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 삶의 일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이런 감각은 그 사람의 삶을 많이 흔들어.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갔는데 난 무조건 안타 쳐야 돼. 무조건 홈런 쳐야 돼. 이런 감각적인 마인드로 타석에 들어서면 성적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의 불안도를 높여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마저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내야 돼. 이것도 너무 감각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때론 내가 혼자인 시간이 지속됐을 때 나는 절대로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돼. 이것도 때론 또 다른 감각이거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무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렇게 나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부모로부터 오는 높은 통제적 부모자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좀 거리를 둔다. 근데 우리는 부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 자라는 게 있거든요. 어른 자는 뭐냐면 어른이 되면서 지금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이성적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휘되는 자, 이걸 어른 자라고 합니다. 이건 직장에서 너무 중요한데 풀지 않의 어른 자가 너무 과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논리와 이성으로 이런 분들은 감정적인 영역이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근데 논리와 이성이 아주 뛰어난 어른 자가 높은 사람들이 감정을 공감하고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는 내가 저 사람하고 머리가 잘 통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잘 통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정과 감정이 교류돼야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인데 너무 어른 자아만 높아서 논리와 이성만 투하한 사람들이 감정적인 의목을 가다듬은 부분에 걸려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 논리적이라면 좀 감정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느끼는 훈련들을 좀 해보시면 좋고, 내가 너무 높은 통제적 부모자를 갖고 있다면 누군가를 늘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말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심리적인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은 적지만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감정적으로 깊이 관여하기보다 역할 중심으로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감정 표현은 많지 않지만 우선 약속을 잘 지키고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 유지가 잘 되는 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일관성은 신뢰감을 만드는데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인 관여가 얕을 순 있지만 그래도 관계는 원만하게 잘 되는 유형이죠. 두 번째, 관심은 많지만 무관심 한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볼 유형의 사람들인데요. 사실 이들은 내면에서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상대방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제 마음하고 행동의 간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좀 오래 지내다 보면 난 저 사람 잘 모르겠어. 저 사람 조금 행동과 말이 자연스럽지 않아. 실제로 이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감정의 개입이 좀 적더라도 약속을 잘 지키고 일관성 있는 사람이 후자의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인간관계에서 싫어하는 거, 인간관계를 따라서 가장 싫어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런데 늘 약속을 잘 지키고 늘 예측 가능성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감정적인 개입은 조금 낮더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예측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다른 유형의 사람 내면의 세계는 관심은 많지만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그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불안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같이 관계 맺기가 어렵고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은 건강한 인간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원만한 대인 관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있는 상태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가끔씩 갈등이 없는 걸 기본값으로 두시는 분들 있는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하려면 첫 번째 나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회 심리학에서 오랫동안 연구한 개념이 뭐냐면 기본적인 귀인 오류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의 성향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원래 무례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떤 갈등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석하나?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기본적 기인 노류는 뭐냐면 상대방의 문제는 성향으로, 내 문제는 상황으로 이것을 뒤집어 보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조건이 있었을 거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상황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 내 언어적인 특징에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그것을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만한 대인각을 하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 갈등의 영역이라고 꼽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되는 영역. 그런데 대화의 영역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주장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병이라고 하시나요? 화병은 영어로 화병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의 전 세계로 공용되는 병입니다. 화병에 대한 설명이 참 재밌는데요. 화병은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특징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마음의 질병. 여기가 뜨거워지는 너무 뜨거우면 숨이 잘 안 쉬지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때문에 이런 화병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마음을 너무너무 뜨겁게 만드는 경이라면 없어져야 될 문화인데 이게 어떤 문화나 참고 표현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징이에요. 문화는 성격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2011동 살다가 203동으로 이사 갔는데 2011동에는 엘리베이터 딱 타면 아무도 인사를 안 했어요. 근데 203동으로 이사 온 첫날 아이 어른할 것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문화 안으로 들어가면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인사를 하게 됩니다. 문화는 성격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문화가 있어요? 참고 표현하지 않는 문화.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무언가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게 개인적인 성향의 특징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이 책에서 부단화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 몇 년 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윌 스미스라는 배우가 그 크리스 라겐 배우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윌 스미스의 아내의 아픈 거를 표현했을 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폭력을 방송 현장에서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또 그분은 너무해서 문제죠. 톰 크루즈라는 이 유명한 배우는 한 인터뷰에서의 진행자가 아주 무례하게 인터뷰를 계속해서 할 때 탁 끊고 지금 선을 넘고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아주 부드럽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드럽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이 부단화법은 참고 표현하지 않는 화병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제가 아까 지하철 탔는데 옆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이어폰을 안 끼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책을 보는데 너무 방해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해야지 하는데 내리시더라고. 근데 제가 한숨을 쉬어요. 한숨. 여러분 이런 일상에서도 어르신 지금 다 공공장소인데 소리 좀 줄여주시고 좀 꺼주실래요? 얘기할 수 있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직장으로 와서 무언가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후배가 선을 넘는 행동을 했을 때 누구누구니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선을 넘는 행동이에요. 화내지 않고 정색하지 않고 참지 말고 화병되지 말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소통을 여러분들이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만에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분명하게 말을 잘못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되죠. 본인이 내가 그런 성향을 깨닫고 변화를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AI 시대 갈등 심리학이 답하다의 저자인 정성훈 작가입니다. 심리학을 기반으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갈등 관리와 리더십을 강해왔고 책들을 통해서 대중들과도 아주 활발한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경계가 없거나 너무 약해요. 이 경계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계를 누가 침범했을 때 그거에 대한 노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너무 없는 거죠. 누가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무언가 대처하는 것들이 없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그 경계를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분명하게 말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싫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거나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게 되죠. 또 하나 과도한 배려입니다. 성격 중에 친화성이라는 성격이 있는데 이게 남을 배려하는 성격의 특징인데 이 친화성이 너무 과도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배려가 너무 높은 나머지 이 사람이 나의 바운더리 안으로 쑥 들어와도 그것에 대한 어떤 불쾌한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만만하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무례하게 말을 했을 때 사실이 경계가 약한 사람들도 치아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너무 큰 나머지 내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왔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연습을 통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좀 무례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누구누구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참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로 한 마리 툭 던지는 연습들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려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그것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려면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점심 식사 메뉴 같은 거 정할 때 보통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 먹자는 걸 주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편한 걸 이야기하는 거는 수준이 높은데 하니까 그 전에 음식 메뉴를 정할 때 저 오늘 돌수비빔밥 당기는데 그거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표현들을 가볍게 하는 연습부터 해보시고 그것들이 좀 쌓이면 불편한 걸 얘기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꼭 기억하세요. 공감은 먼저, 거절은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연습한다고 한 번에 단호박으로 자르는 것은 관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탁, 그게 어려운 부탁이라도 공감은 먼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 상황이 이러해서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공감의 언어를 쓰시고 정확하게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짧고 굵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거절의 이유를 구절구절 이야기하는 건 되게 변명처럼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의 상황과 지금 내가 거절하는 이유를 최대한 짧고 굵게 딱 힘있게. 세 번째는 이게 조금 그 사람에게 모든 걸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그 사람의 부탁 중에 내가 가능한 범위, 나에게 큰 데미지가 오지 않은 가능한 범위만 제한적으로 도드리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신 거면 제가 이 부분은 힘들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유연하게 거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할 수 있죠. 감정은 존중하되 기준은 정확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조직은 어떠세요? 요즘이 갈등이 적절한가요? 한번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직 생활에서는 결국 갈등을 해결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좋은 리더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나요? 이 질문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그리고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AI 시대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 조직 안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될까요? 한 단어로 꼽보면 유연함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책에서 S&T 기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Stop and think, 멈추고 생각하는 거야. 특히 우리가 소통을 잘한다는 건 평소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소통을 잘한다는 건 갈등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특히 리더의 핵심적인 능력 중에 하나의 위기 관리 능력. 이걸 어떻게 할 것이나. 그런데 갈등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멈추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갈등을 잘 관리하기 전 어떻게 소통해야 되나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갈등은 지금 당장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그 갈등에 도움이 되는 갈등도 있습니다. 대화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갈등 앞에선 먼저 멈춰야 합니다. 스톱.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스톱 앤 싱크 ST 기법이 ST는 어떻게 이어져야 되나? 내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할 것이나 이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S&T입니다. 리더는 수많은 갈등 상황에서 5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주장입니다. 주장은 말 그대로 고민하다가 이 갈등은 내가 내 뜻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 여러분들 조직 안에서 참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으로 제가 주장만 하는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스타앤싱크를 통해서 이 갈등 상황이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장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은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 상황에서 리더가 아니면 어떤 조직 구성원이 해야 될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잠깐 멈추고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두 번째, 수용입니다. 이것은 주장과는 전혀 다른 반대죠. 내가 고민하고 멈춰서 생각한 결과물이 이 갈등은 내 의견을 굽히고 저 사람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 그러면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굉장히 독불장군 같은 리더들 중에 자기의 의견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S&T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나? 고민했더니 이 갈등은 스탑 멈추고 보류하고 회피하는 게 훨씬 더 이 갈등에 도움이 되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피는 영원한 회피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회피입니다. 이건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한 일주일 뒤에 며칠 뒤에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다시 이야기하자. 우리는 고민하고 나서 세 번째 결정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타협입니다. S&T 스타앤띵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네 번째 타협의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타협은 뭘까요? 주장은 내 뜻대로 하죠. 수용은 당신 뜻 따라가겠습니다. 해피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타협은 뭐예요? A는 제가 할게요. B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협상하는 대화예요. 앞에서 대화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은 협력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저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잠깐의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술 한잔하면서 때로는 같이 식사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이 사람의 욕구도 충분히 듣고 나의 생각과 욕구도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깊은 대화를 해야 해결되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S&T를 통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이 5개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수 있을지 상황에 맞게 그것들을 선택해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연함이라는 건 무엇이냐? 늘 내가 쓰던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해보고 상황에 맞게 주장할 땐 주장을 협력할 땐 협력을 회피할 땐 회피를 그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 그 유연함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소통의 기술입니다. 이게 유연한 게 진짜 안 돼. 사람이 자기 몸에 밴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용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겠다. 내가 늘 하던 패턴으로 하지 않겠다. 이 결심이 이 시대엔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존중하는 것도 나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나를 먼저 돌보고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강조한 그 유연한 몸에 배어있는 스타일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훈련을 한다면 복잡하고 다양한 AI 시대에 아주 영향 있는 인재로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악,